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리그 10경기, 그 다음에 K리그 4경기로 구성됐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K리그, 약간 우승팀 경쟁 그 변수가 좀 있죠.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대항전 여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감독 교체 효과를 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뉴캐슬인데요. 아스날이 잘 나가다가 최상위권 팀들, 이 빅4 팀들 상대로 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했죠.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상대의 중원 압박에 공격 진영으로 좀처럼 넘어가질 못했어요. 역습에서 보여준 그 오바메양과 라카제트의 원투 플레이는 되게 좋았는데 이 선수들한테 공이 전개되는 그런 찬스 자체가 몇 차례 없었죠. 램지데일 키퍼의 선박쇼로 잘 버텨내긴 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실점하며 무너졌고, 또 후반 초반 그 오른쪽 풀백 그 타바레지의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추가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수비 라인이 상대 공격 전개 시 이 진행 방향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수비가 많이 쏠렸는데, 이게 리버풀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났던 만큼 이게 너무 의식해 가지고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방 공간이 휘잉하니 비어 버리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이 지난 라운드 시즌 첫 승의 기회를 놓쳤죠. 지난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3-4-3 형태의 공격적인 전형으로 전술 변화를 줬고, 중앙에 쉘비와 윌콕이 배치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사이드백과 윙어들의 호흡으로 측면 공략에 이은 그 크로스 패턴 공격이 좀 잘 먹혀 들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라셀레스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이 골키퍼의 판단 미스와 수비 라인의 판단 미스로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상대 패스가 러셀레스의 발을 맞고 굴절되는 자책골이 좀 운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시범이 동점골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긴 했죠. 이날 경기에서 셀비가 공격적인 패스 전개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캐슬이 공격적인 운영을 들고 나오며 경기력이 좋아졌지만 역시나 수비 라인이 너무 허술합니다. 중원에서도 공격적인 전개는 좋았지만 안정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죠. 리버풀에게는 크게 밀렸던 아스날 중원이지만 뉴캐슬 상대로는 홈에서 충분히 강한 모습 보여줄 것 같네요. 아스날이 대 뉴캐슬전 리그 홈 경기에서는 지금 9연승 중이거든요. 이 경기 이변 없이 아스날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이 지난 주말 예상 외로 번리에게 고전하면서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경고했던 크리스탈의 수비 라인과 중원이 좀 흔들렸던 경기죠. 아무래도 그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책임지던 그 메가서의 부상 결장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메가서는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벤테케가 확실히 왼발 감각이 올라오며 멀티골을 뽑아냈죠.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세트피스 실점, 그다음 박스 안에서 이 제공권 싸움에 밀리며 내리 실점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했던 부분이 아쉬운 경기였죠. 에스턴 빌라가 제라드 감독 첫 경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5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거나 어떤 전술적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우선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선수들이 좀 의욕적인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공 탈취 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개를 했고, 이 반대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쇄도를 했죠. 후반 막판 역습 상황에서 이 노련한 애슐리 형의 패스를 받은 와킨스가 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이어 코너킥에서 이어진 상황, 그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공격 가담했던 센터백 밍스가 쐐기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죠. 패트릭 비에이라, 스티븐 제라드, 이 동시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출신 감독들의 맞대결이죠. 최근 보여준 경기력과 전력에서는 이 비에이라가 이끄는 크리스탈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다만 메가서의 부상 이탈로 중원의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반면 제라드의 에스턴은 수비적인 부분은 짜임새를 찾아갔지만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이죠. 갤러거의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공격 전개의 속도와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크리스탈의 우세가 점쳐지죠. 근데 제라드 부임 후 수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 에스턴이 버텨낼 가능성도 큰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크리스탈의 승, 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죠. 리버풀은 주말 리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고, 주중 챔스 포르투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지난 웨스트햄전 패배를 씻어냈죠. 아스날 상대로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저지했고, 이날 경기에서 파비뉴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공격진의 전방 압박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파비뉴와 반다이크, 조타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코나테, 알칸트라, 미나미노가 대체 출전했죠. 경기 초반에 상대 공세에 좀 밀리긴 했는데 상대의 그 센터백 페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후에 흐름을 가져왔죠.
티아고 알칸타라의 원덕 중거리골로 완전히 환상적인 골이었죠. 후반 기세를 가져왔고 살라의 왼발이 터지면서 쐐기골을 넣었죠. 그리고 상대 전방 압박에 리버풀 수비 라인이 조금 고전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우샘프가 리그 자석 경기만에 패했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승세를 탔고 약체 노리치 상대로도 일방적 우세한 경기를 펼쳤죠. 경기 초반 암스트롱이 살려는 공을 아담스가 어려운 자세에서 선제골로 가져갔는데 득점 후 이어진 바로 중원에서 상대 압박에 공을 빼앗기며 역습을 허용했는데 이게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박스 안에 5명, 6명씩 들어가면 수비적으로 나서는 이 노리치의 골문을 열기에는 좀 무리였죠. 몸을 사리지 않는 노리치의 투혼 수비에 번번이 슈팅들이 막혔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드리다 후반 중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무너졌던 사우샘프에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전력상 리버풀 쪽으로 기우는 경기죠. 리버풀이 중원에 부상자가 좀 많이 있지만 최근 파비뉴가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주중 경기에는 후반 교체 출전으로 체력적인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사우샘프가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지난 주말 노리치의 그 푸키의 역습 속도에도 고전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은 리버풀의 살라, 마네, 막아내기가 아주 힘들어 보이죠.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노리치가 감독 교체 효과로 2연승에 성공했죠. 사우샘프에게 경기 내용에서는 완벽하게 밀렸어요. 전반 3분 만에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수비수 2명이나 제껴지면서 실점했죠. 실점 후 바로 이어진 공격 전개에서 푸키가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을 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우샘프 상대로 포백 수비라인과 중원 미드필더들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버텼고 이 몸을 아끼지 않는 이 투혼 수비로 상대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가까스로 버텨내다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한니의 헤딩 결승골로 2대1로 승리했죠. 울버햄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황희찬 합류 후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진 울버햄튼이죠. 경기 초반 웨스트햄의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에 위기가 좀 있었는데 수비 시 5백 형태로 내려서면서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황희찬과 아인누리로 이어지는 이 왼쪽 라인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날카로웠죠.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히메네스의 순간적인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이 지속해서 공세를 펼치다 후반 초중반 히메네스가 박스 라인에서 아주 강력한 오른발골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비해서는 이 한 골만 나온 게 조금 아쉬웠던 울버햄튼이었죠. 노리치가 2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울버햄튼이 공격적인 운영으로 우세하게 가져갈 것 같은데 지난 웨스트햄전처럼 신나게 공격만 하고 이 골 결정력이 잘 따르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노리치의 푸키 역습도 울버햄튼의 역습만큼 굉장히 매섭거든요. 노리치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리즈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이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공식전 8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에스턴 원정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쥐고 플레이했는데 최전방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비스마와 그로스가 나선 그 중원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줬고 또 왼쪽 측면에서 쿠쿠렐라가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적극적인 공격 가담도 좋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우세하게 끌고 가던 경기는 후반 막판 상대 역습 한 방에 무너졌죠. 역습 상황 상대의 전진 패스에 오른쪽 측면 수비가 무너진 것이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서 이 걷어낸 공이 또 하필 상대 선수에게 이어지며 추가 실점하고 말았죠. 리즈가 주말 토트넘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이 골 결정력 부족으로 2대1로 패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19세 영건 게라르트가 최전방 선발 출전했는데 그만큼 리즈의 현재 스쿼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드리고와 하피냐도 부상으로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주축 선수들이 빠졌지만 포쇼와 델러스가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아주 강한 압박과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죠. 왼쪽 측면에 나선 잭 해리슨도 폼이 올라오면서 전반 막판 날카로운 왼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이 제임스의 선제골 어시스트했죠. 후반 상대 공세에 밀리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겼고 결국 2골 내주며 패했죠. 뒷심 부족이 굉장히 아쉬웠던 리즈의 경기였습니다. 최근 침체된 두 팀의 맞대결이죠. 리즈에 비해 브라이턴이 우세가 조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리즈는 벤포드와 에일링, 이 공수의 주축 선수가 부상이고 하피냐와 로드리고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라이턴이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리즈가 원체 많이 뛰며 강한 압박으로 이게 장기인 팀인 만큼 버티기 모드로 나설 경우에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의 승, 무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K리그 대구와 전북 경기인데요. 대구는 스플릿 첫 경기에서 제주에게 0대5 참패를 당했고, 그다음에 정승원, 박한빈, 황순민, 이 할로윈 파티, 노마스크 파티 그 여파로 자체 징계로 남은 경기 출전 정지 중이죠. 이 측면 자원들의 자체 징계로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진 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주중 FA컵 결승 1차전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전남이 예상 외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좀 경기 내용은 어려웠어요. 이 팽팽하게 흘러가는 경기 흐름상 이 주전들이 거의 풀타임 소화하며 체력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시즌 막바지의 주중 경기 더군다나 차가워진 날씨까지 겹치면서 대구로서는 이 주말 경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전북은 지난 주말 수원FC 원정에서 이 미드필드 장악에 실패하면서 2대3으로 패했죠. 그 수원FC 박주호, 이영재 조합과 전방의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백성호가 풋백 앞에 서면 수비형으로 나섰지만 원볼란치로는 좀 힘겨운 모습이었죠. 유재문이나 최영준 이런 수비력을 갖춘 선수들과 함께 나섰던 경기들과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원체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만 잘 대처한다면 경기력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쿠니모토의 왼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문선민의 경기력도 이날 수원FC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두 팀의 맞대결은 승패를 떠나서 항상 팽팽한 재미를 줬었죠. 대구 수비라인의 제공권과 구스타브의 높이 싸움도 재미를 주고 서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보는 재미가 컸던 매치업이었는데, 다만 이번 경기는 전북적으로 좀 기우는 상황이죠. 주중 경기를 치른 대구의 체력 소모, 징계로 인한 주축 선수들의 결장, 대구의 허점이 좀 크죠. 반면 전북은 우승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동기부여가 큰 쪽은 전북이죠. 대구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수원이 스플릿도로와 3연패에 빠졌죠. 수비 라인의 부상 변수가 많았고 차출로 인한 헨리의 결장 여파도 컸습니다. 중원에서 김민우, 최성근 혹은 한석동 조합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김민우의 이 공격적인 가담도 좋지만 최전방에서 무게감 있게 버텨주는 김건희의 역할이 좀 미흡하죠. 김건희가 원체 스타일이 중앙에서 버티기보다는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좀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정상빈의 역습 카운터는 위협적이지만 이제는 상대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죠. ACL 출전도 불가능한 만큼 선수단에 큰 동기부여가 없는 그런 수원이죠. 울산은 지난 주말 제주를 상대로 경기를 잘 치르고도 이 자칫 무승부에 그칠 뻔했죠. 두 차례나 골대를 때리는 불운에 시달렸지만 경기 막판 오세훈의 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오세훈은 경기력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 최전방에서 확실히 버텨주고 또 연계해주고 상대 수비를 달고 위력적인 슈팅도 선보입니다. 이동준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윤일록, 이동경 이 교체 카드도 화려합니다. 조지아 대표 차출에 다녀온 바코도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었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완벽한 역습 전력으로 이 수원이 3대0 승리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울산 쪽으로 크게 기우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전북과 함께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이죠. 여기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죠. 특히 박호, 윤빛가람, 이동경 등 울산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납니다. 울산이 확실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최근 울산 수비 라인이 이 빠른 역습과 템포 빠른 얼리 크로스의 약점을 보이는 만큼 정상빈의 침투, 이기재의 크로스, 요 활약에 따라서 이 무승부 가능성도 보입니다.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인천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최근 몇 년간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봐야 했던 생존왕이었지만 올 시즌은 두 경기를 남겨놓고 이미 잔류를 확정지었죠. 최근 무고서가 부진하며 공격진에 무게감이 약해졌지만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가지고 김현이 3경기 연속골로 팀을 지탱하고 있죠. 이 강민수 중심의 3백 라인도 노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주중 아침 결승을 치르며 사우디 원정을 다녀와야 했죠.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귀국 후 바로 주말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입니다. 현실적으로 1.5군 아니면 혹시 2군에 가까운 선수들로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이죠. 포항 역시 일부 잔류가 확정된 만큼 사우디 원정 피로도로 이 지친 선수들을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힘을 아껴 마지막 홈경기에 집중하겠죠. 두 팀 모두 하이 스플릿에서 잔류가 확정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기죠. 더군다나 포항은 사우디 원정 여파도 있고 이중 골키퍼도 징계로 나서지 못해 골키퍼 공백도 큽니다. 그나마 인천은 이 경기가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좀 있죠. 잔류가 확정된 만큼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지만 홈 경기인 만큼 경기를 포기하는 수준의 로테이션은 없을 겁니다. 송시우와 김현이 나온다면 폼이 올라온 인천이 승기를 가져갈 그럴 경기입니다. 인천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후 9경기에서 5승 3무 1패인데 1패 이게 인천한테 당한 건데 이게 전반 초반 백상호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가 있었던 경기였죠. 올 시즌 서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저조한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4득점 경기가 2번, 3득점 경기가 1번 있죠. 이거 제가 오타가 나왔는데 팔로세비치죠. 팔로세비치의 폼도 완벽히 살아났고 조용욱의 측면 돌파와 중앙 쇄도 플레이도 뛰어납니다. 오스마르 중심의 포백 라인의 견고함, 중원에서 기성용의 안정적 운영, 여기에 고요한의 플레이도 살아나고 있죠. 말 그대로 안익수 감독의 그 익수 매직입니다. 강원은 최악의 상황이죠. 감독 경제로 치러진 첫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한국경까지 복귀하며 팀을 추스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부임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전술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거예요. 고무열과 조재환이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김대원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이정엽이 중앙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임채민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자리는 아슈마토프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죠. 최용수 더비로 치러지는 경기죠. 이 경기. 더군다나 경기의 승패에 따라 강등권 싸움이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 경기에서 승리할 시 잔류가 확정되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안익수 감독 부임 후 이 수비 라인이 안정되고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좋아진 서울의 우세가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강원 선수들의 악바리 정신이 발휘된다면 서울에게도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수비 라인의 견고함이 좋아진 서울인 만큼 패하는 경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의 승, 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가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리그 4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5연패에 빠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상대 자책골 행운에 힘입은 무승부였죠. 뉴캐슬의 공격적인 운영에 뒤로 밀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코너킥 실점으로 끌려갔지만 토니 슈팅이 상대 골키퍼 미스로 동점골이 됐고 케노스 헨리 윙백 콤비의 크로스 헤딩 콤비네이션으로 역전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상대 슈팅이 맞고 흐른 제차 슈팅에 동점골 내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후반 상대 자책골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역시나 얼리 크로스에 뒷공간 내주며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흔들렸던 그런 브랜트포드였죠. 에버튼이 6경기에서 승리가 없죠. 지난 주말 맨시티에게 3대0 완패.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공격 작업은 그렇다 쳐도 이 두코레가 빠지면서 중원의 힘이 너무 약해졌죠. 맨시티에게는 거의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경기였죠. 경기 내내 뭘 해보지도 못했고 11명 전원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서며 수비적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레이마저 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 역습 카드도 사라졌죠. 수비 숫자가 많았어도 공쪽으로 쏠리며 상대의 빈 공간 침투에 허술한 모습을 보였죠. 두 팀 모두 최악의 상황입니다. 브렌트퍼는 리그에서 1무 4패, 에버튼은 리그 2무 4패 무승이죠. 그나마 브렌트퍼의 상황이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에버턴은 두크레이 부상 공백 외에도 리차르슨이 경고 누적, 홀게이트는 퇴장 징계, 그레이도 부상으로 빠지죠. 전력의 반 이상이 부상과 징계로 나서지 못할 상황이에요. 또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브렌트퍼가 오랜만에 부진을 벗어날 기회로 보여집니다. 경기 브렌트퍼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번니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번니가 지난 주말 크리스탈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최근 3경기에서 무패죠. 브렌트포드를 잡고 첼시, 크리스탈과 연이어 비겼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슈팅이 골대 맞고 들어가면 운이 없었는데 상대의 공세에 좀 그래도 밀리는 경기였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미가 높은 타점의 헤딩골로 균형을 맞췄죠. 대표팀에 차출돼서 2골을 기록하고 온 우드도 오랜만에 자기 장기인 헤딩골을 기록했고 코르넷은 확실히 뛰어난 개인기로 박스 안에서 멋진 논스톱 발리골을 만들어냈죠. 코르넷이 합류한 후에 확실히 공격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진 번니입니다. 토트넘이 확실히 콘테 감독 부임 후 순항하고 있습니다. 주말 리그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였죠. 로메로가 대표팀 경기에서 근육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출전이 어렵고 그래서 이날 리즈전에서는 탄강가가 대체 출전했죠.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스키프 자리에는 윙스가 나서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상대의 강한 중원 압박에 예상 외로 전반 고전했고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에메르손이 상대 해리슨에게 뚫리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후반 케인과 손흥민의 슛이 연이어 골대를 때리며 불운이 있었지만 호이베르의 동점골과 레길론의 리바운드골로 후반 역전할 수 있었죠. 버니는 센터백 타코스키와 중앙 미드필드의 중심 웨스트우드가 경고 누적으로 나란히 출전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수비 밸런스가 약한 버니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토트넘은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이 있지만 수비 밸런스가 약한 버니, 특히 속도 싸움에 약한 버니 상대로는 충분히 승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경기는 버니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지난 주말 첼시에게 패하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하죠. 첼시 캉테의 미드필더 활동량에 밀리며 고전했고 전체적인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빌드업 자체가 안 됐죠. 은디디와 수마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지만 이 첼시 상대 측면 공략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 가담하러 많이 내려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제공권 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며 또 실점하기도 했죠. 레스터 수비의 가장 큰 허점이죠. 측면 수비 허점이 미드필더들의 과도한 수비 가담으로 이어졌고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를 내준 그런 패배였죠. 와포드가 맨유를 4대1로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죠. 홈에서 맨유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더니 11분 만에 아주 이른 시간에 PK를 얻어냈죠. 사리의 페널티킥은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이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전반에만 2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상대 센터백 퇴장 후에 수적 우위로 더 공격적인 운영을 했고 추가 시간에 2골을 더 뽑아내며 완승을 거뒀죠. 사루와 데니스 양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킹과 함께 순간적인 전방 압박이 확실한 효과를 봤던 그런 경기였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레스터가 이 와포드에 비해서는 앞서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너무 침체되어 있죠. 이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도 있고 홈 경기를 할지라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레스터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살아있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이 와포드가 맨유를 상대했듯이 사르와 데니스를 앞세운 빠른 역습 카드로 나설 거예요. 레스터가 첼시에게 당했듯이 측면 수비가 무너진다면 경기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레스터의 승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지난 주말 에버튼을 상대로 손쉬운 3대0 완승을 거두고 주중 챔스에서도 PSG 상대로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리그와 챔스 4연승 중이죠. 에버턴 상대로는 상대가 부상, 징계로 이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 홈에서 일방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데브라이너가 코로나 확진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원체 중원 자원들이 탄탄한 만큼 무리가 없었죠. PSG 상대로도 마레즈가 오른쪽 윙에서 오랜만에 좋은 폼을 보여줬죠. 음바페에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패스 플레이로 동점골과 제수스의 역전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발목을 잡혔죠. 이 중원에서 짜임새 있게 빌드업을 시도하기보다는 빠른 측면 전개인 크로스 아니면 이 안토니오를 향한 한방 롱패스 형태로 공격 전개를 했죠. 수비시 5백으로 내려서는 그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전반 중반 넘어가면 울버햄튼이 공세에 밀려나며 주도권을 내줬던 상황이었죠. 상대 왼쪽 측면 공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후반에는 일반적으로 울버햄튼의 공세에 밀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수세에 밀리다 결국 후반 초반 이 박스 앞에서 중거리골을 내주고 말았죠. 리버풀전에서 거친 수비로 효과를 봤었지만 울버햄튼의 공간을 향한 이 움직임과 빠른 전개에 웨스트햄이 전체적으로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죠. 웨스트햄은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 유로파 비엔나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수비 라인의 오구본나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죠. 리버풀전처럼 거친 수비로 상대를 괴롭히려 하겠지만 이 맨시티한테 빠른 패스 플레이를 감당하기에 벅차 보이네요.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첼시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첼시가 지난 주말 레스터전 완승에 이어 주중 챔스에서 유벤투스 상대로도 4대0 완승을 거뒀죠. 레스터전에서는 캉테가 중원을 꽉 잡아주며 승리했죠. 이 캉테는 유벤투스 상대로도 존재감을 보였지만 이 부상을 당하며 정반 중반 교체 아웃됐죠. 그래도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찰로바의 선제골로 앞서갔죠. 최근 첼시의 확실한 득점 중 하나죠. 이 코너킥 공격 가담한 센터백의 득점. 후반에는 일방적인 우세로 3골을 더 퍼부었습니다. 이 캉테와 코바치치의 부상 공백은 로프스치크의 폼이 좋은 만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베르너, 하베르츠, 루카쿠, 마운트 주요 공격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3골을 뽑아냈던 첼시였습니다. 베르너도 오랜만에 복귀골을 성공시켰죠. 맨유가 주말 와포드에게 충격패를 당하고 솔샤르 감독이 경질됐죠. 주중 챔스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비아레알 원정에서 골 결정력을 보이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비아레알이 홈팀의 2점을 살려서 공세로 나섰지만 이 맨유의 폭백 라인이 오랜만에 견고한 소비력을 보여줬죠. 프레드도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줬습니다. 이 후반 중반 페르난도스와 레시포드를 투입하면서 공격 흐름이 좋아졌죠. 결국 프레드의 전방 압박으로 상대 공을 탈취했고 이걸 호날두가 감각적인 로빙 슛으로 결승골을 뽑았죠. 후반 막판 역습에서 산초도 맨유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는 팽팽해야 될 경기지만 맨유의 악재가 너무 많죠. 첼시는 중원의 캉테와 코바치치, 7월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이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바란이 부상인 가운데 맥가이어도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이 센터백 라인의 공백이 커요. 맨유의 수비 라인이 너무도 허점이 많아진 상황이죠.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복귀한 이 첼시의 공세를 맨유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 보입니다.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53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날의 승, 두 번째는 크리스탈의 승무, 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 리버풀의 승, 네 번째는 노리치의 무패, 다섯 번째 경기 브라이턴의 승무, 여섯 번째 경기 대구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수원의 무패, 여덟 번째 경기는 인천의 승, 아홉 번째 경기는 서울의 승무, 열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승, 11번째 경기 번니의 패, 12번째 경기 레스터의 승패, 13번째 경기는 맨시티의 승, 14번째 경기는 첼시의 승. 이상으로 14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54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